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었던 한 여자예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도 벌어졌어요. 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훑어보게 되더군요. 돌이켜보니 제 삶은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만 해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원래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축사무실 직원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름이 되면 동해바다로 여행도 가고 겨울엔 방구석에서 드라마를 보며 귤과 고구마를 까먹으며 놀 만큼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요즘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 재미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인생은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수능을 막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퇴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였죠. 11월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이었는데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뒤늦게 아빠를 발견한 동네 주민분께서 급하게 119를 불러주셨지만 이미 아빠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해요. 소식을 듣고 놀란 엄마랑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았던 때라서 끝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가엔 찍히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저희 남편 보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근방 CCTV에는 찍힌 차량이 없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또 찍혀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두 차량만 특정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동네랑 연결된 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도로 CCTV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더라고요. 녹화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상복을 입은 채로 경찰서까지 가셔서 울분을 토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빠의 사고는 저와 엄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 저희는 한동안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들떠있던 저는 그 일의 충격으로 인해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띄게 활발하진 않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던 성격이었지만 대학에 막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선배를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모든 일에 의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소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후로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겉돌던 저는 이후에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랑 그 선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는 선배였죠. 그 선배는 과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었는데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다가 겉도는 절 발견하고는 챙겨주더군요.
보통 졸업 직전의 선배들 같은 경우엔 후배를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지는 않는데 그 선배는 유독 절 많이 챙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도 그 시기에 부친상을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본인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눈에 밟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던 저희는 서로의 존재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저는 삶에 활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 능률도 올라갔죠. 저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졸업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자. 졸업해봤자 나는 23살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보려고?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지금처럼 예쁠 때 하는 게 좋잖아. 그때 남자친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읽어놓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어르신들도 그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맡고 계신 자리가 있어서 집안 자체도 잘 사는 편이었죠. 덕분에 걱정 없이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1년도 남지 않은 저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전 많이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참에 미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은 숨긴 채로 양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이르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본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남자친구의 긴 설득 끝에 마지 못한 척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기집애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엄마, 사람 면전화도 되고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그저 그런 집안에 게다가 아빠도 없이 자란 앤데 너야말로 엄마한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너 이따구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야, 너 우리 애 어떻게 꼬셨니? 결혼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들이받으면 내가 흰봉투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어? 꿈 깨.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애랑 어울리지도 않아. 난 이 아이 절대 반대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적나라한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호되게 혼을 내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셨죠.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했을 텐데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남친은 결국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 내가 미안해. 우리 임신했다고 말할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됐어. 가뜩이나 저렇게 화났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더 심한 욕이나 듣겠지. 그럼 어떡해.
나도 몰라. 어렸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허둥대기 바빴어요. 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였지만 남자친구가 선뜻 해결책을 내주지 못하니 또 답답해서 화가 나고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울었죠. 그런 절 보고 엄마는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며 문전박대를 했고요. 새파랗게 어린 남의 딸 데려가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래. 니네가 무슨 재벌 2세야 뭐야? 나도 앞날 창창한 우리 딸 유부녀 만들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엄마한테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흘 뒤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어렵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머님들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을 뿐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남자친구는 더더욱 임신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얼른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좀 더 서둘러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허무하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카드 내역에서 산부인과가 찍힌 걸 우연히 발견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저희 집을 찾아와서 현관문 문을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나와보세요.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퍼질러 자고 있어?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 남의 씨를 받아와갖고는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냐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아니 사부인, 주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에요? 그쪽이 그쪽 딸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애가 벌써 임신 4개월 차랍니다. 4개월 차. 그쪽도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히시고 말았죠. 당시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 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알아차리시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엄마가 놀라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내가 저딴 걸레 같은 년을 하마터면 며느리로 들일 뻔했다고. 순진한 우리 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하마터면 팔자에도 없는 남의 새끼 키울 뻔했어.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애 아빠는 당신 아들인데. 어리고 순진한 남의 딸 인생 망쳐놨으면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지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입으로 똥을 싸고 앉아있어. 뭐? 입으로 뭘 해? 내가 전년 딱 봐도 관상이 술집 여자 같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모녀가 쌍으로 천박하게 그지없. 화를 참지 못한 엄마는 저희 모녀를 욕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버렸고 아프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둘은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맨발로 현관 밖을 뛰쳐나갔고 그때서야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한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어요. 저희가 아무리 두 사람을 뜯어 말려보려고 해도 워낙 둘 다 힘이 세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저는 엄마한테 수십 차례 등짝 스매싱을 맞았고 그동안의 일을 곧이곧대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1시간이 넘게 말씀드려
겨우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다고요.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어? 난 저 집안에 너 시집가는 꼴 못 봐. 그럼 애 낳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워야 할 거 아니야, 애를. 뭐? 어떻게 그건 살인이야, 엄마. 내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인데. 이게 무슨 살인이야? 그건 아직 사람도 아니야, 이 화상아. 일단 너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부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에겐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선명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산모로서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더군요. 머리로는 아이를 낳는 게 더 힘들 거라는 건 알면서도 저는 끝내 아이를 지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3일째 되는 날, 엄마는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고 해주셨죠. 그래도 그 집안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지 아들 내벤 거 알자마자 개거품 물고 지랄하는 꼴을 보니 어차피 그딴 집안에 가봤자 너만 고생이다. 애는 우리 둘이 키워보자. 너도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아, 저 화상. 이미 양가 어머니들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는데 제가 생각해도 결혼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고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절 싫어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붓는 예비 시어머니랑 한 가족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게다가 이미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 취소하고 우리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며 극구 반대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애는 어떡하고? 오빠애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마.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엄마도 내 애라는 거 아셔. 알고 더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알고도 저러시는 거면 더 큰일이잖아. 결혼식 안 올리더라도 내가 오빠랑 계속 만나면 이 다음에는 머리채 잡는 걸로 안 끝날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몇 번 더 다시 생각하라며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거절하자 체념하고 돌아갔어요. 2달 뒤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남자친구는 대뜸 제게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했어요. 같이 미국으로 갈래? 거기에서는 우리 둘이서만 지낼 수 있어. 나중에 자리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 장모님도 자주 초대할 수 있고. 갑자기 엄마랑 생이별을 하라고? 아니야, 됐어. 애는 엄마랑 내가 알아서 잘 키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장모님도 나이가 있고 결국 너 혼자서 애 키우게 될 건데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가면? 거기 가면 오번의 집안 사람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아무도 못 찾아오고 해코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국으로 홀로 떠났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저는 24살에 저희 아들을 낳았고 미혼모로 살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대학은 출산 전에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나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정도로 힘들었죠. 엄마는 홀로 돈을 버시면서 그런 저와 제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아들을 키웠어요. 한창 그렇게 전쟁처럼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엄청나게 큰 택배 상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어머, 엄마 택배 시켰어? 뭐가 이렇게 커? 아니, 왜? 뭐 왔어? 어머, 이게 무슨...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이 맞았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아무런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제 몸만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육아용품과 산모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기저귀 가방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택배를 보낸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전부 지웠지만 엄마랑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애 아빠가 보낸 상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택배 상자가 애 아빠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희는 그 물품들과 돈으로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는 출퇴근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저는 집에서 틈틈이 부업으로 액세서리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몸은 몸대로 고단하고 수입은 여전히 낮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뾰족한 방안을 계속 찾다가 얼마 후 집 근처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문방구는 안쪽 쪽방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같이 껴서 인수를 한 거였죠. 위치가 학교 앞이니 장사는 잘 되더군요. 거기서 6년 넘게 있으면서 아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를 갈 무렵부터 문방구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와 주택가 사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주말에 엄마랑 아들이랑 다 같이 그 가게로 가서 살펴보니 문구점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학교에 아이들도 많고 간혹 준비물을 잊은 아이들이 저희 문방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얼마 후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지시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 그런 건데요? 저희 엄마한테 큰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이미 꽤 많이 커지셨어요. 그전에도 두통이 심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하셨을 텐데 그때 병원에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그야 나이가 들면 자주 붓고 그러니까 의뢰 몸이 쑤시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많이 심각한가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겠는데 심부전증 같은 경우엔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완치라는 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픈 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랑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족들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잃으신 게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엄마 약값과 치료비 나가는 돈도 많은데 문방구 매출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또 아들은 아들대로 한참 자랄 때라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식비가 꽤 되었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도 부업 일을 다시 시작했고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부족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문방구는 망했고 겨우겨우 싼 값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빚만 떠안게 되었고요. 당장 일터가 사라지니 빨리 일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린 애엄마로서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을 헤맨 끝에 동네 슈퍼 아줌마를 통해 저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와 스펙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유명한 기업의 콜센터였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서 일하면서 연장 근무, 주말과 공휴일 근무까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콜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별의 별욕을 다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동시에 초인적인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일을 배웠고 인센티브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얘, 너는 무슨 돈독이 그렇게 올랐니? 좀 쉬어가면서 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갑갑하다 정말. 야, 문주는 그 가장이잖아 가장. 냅둬라 좀. 아니, 남편은 놀아? 애는 도대체 언제 본대? 남편은 없어요. 애는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있고요. 어머, 문주야 미안. 하던 거 해. 가자 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엄마가 병세가 계속 악화되셨거든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다른 장기들도 무리가 가서 손상되기 시작했고 엄마는 점점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는 일을 늘려서 출근하기 전 새벽 5시에 건물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아픈 엄마의 병간호는 그 사이 철들어버린 아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도 하고 반찬도 잘게 잘라 할머니를 먹여드리면서요.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3일장을 하는 내내 아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난 딸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딸의 일이라면 항상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행동해 주던 엄마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컸죠.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도 엄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든든한 분이었거든요. 아빠를 보내드릴 때랑은 또 다르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키워내야 하는 제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끝끝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듬해에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인 나이가 되어서도 반찬 투정 한 번을 안 했어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보다도 더 철이 들어서 공부에만 매진을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어도 모를 만큼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나이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속상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께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미 한솔이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한소리 정도면 조금 낮은 특목고에는 충분히 갈 만한 성적이거든요. 어머님이 한 번 더 한소리랑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날 당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죠. 한소리 너 선생님이 특목고 원서 넣어보라고 했다며. 근데 안 간다고 했어. 왜?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서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일반 고등학교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더라. 그런데 왜 안 가? 그런데 잘못 가서 내신 성적 못 받고 대학 진학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지금 우리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처럼 분위기 별로인 건 똑같아. 근데 계속 전교 1, 2등 해왔잖아. 나는 일반 고등학교 가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등록금 때문에 그래? 엄마가 특목고 학비 다 대줄 수 있어. 너 가고 싶으면 특목고 가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아들은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 끝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보던 친구들과 계속 함께인 게 더 좋고 등하교도 편하고 어쩌고.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한테 저는 뭐라도 더 해주려고 과외를 붙여줄까 학원을 보내줄까 묻었지만 아들은 한사코 손을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도 전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했죠. 아들은 선배들 문제집을 물려받아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자린고비처럼 공부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했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저는 아들이 고3이 될 때쯤엔 직장 내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돼서야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으로 들어가던 비용이 고스란히 손으로 들어온 걸 처음 본 그날. 저는 당장 최고급 한우를 사와서 야자를 끝내고 온 아들한테 구워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저는 투잡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만큼은 반드시 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가 오자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부터 찾더군요. 저는 그때만큼은 지지 않았어요. 아들 앞으로 통장을 꺼내놓고는 이미 등록금은 다 벌어놨으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라고 했죠. 성적이야 차고 넘쳤던 저희 아들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6년 동안 계속해서 투잡을 이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사이 당뇨가 오면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버틸 수는 있었어요. 제 노력에 보답하듯 아들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같은 취직난에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붙다니 이만한 경사가 따로 없었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아들 학교에 갔는데 저로서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거의 3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거였어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늠름해 보이던지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들을 가졌을 때부터 그간 겪어왔던 일들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샘이 터져서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 눈앞이 흐리고 눈물 범벅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주고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집 앞에 웬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려서 저희를 보더군요. 혹시 박문주 씨랑 박한솔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장철홍이랑 같이 사업했던 친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엄마 알아? 26년 만에 들어본 그 이름에 저는 심장이 뚝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애아빠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경황이 없는 채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간 애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길고 긴 얘기였죠. 애아빠는 그 옛날 저와 헤어질 당시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유는 본인이 점 찍어두었던 다른 며느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내 아빠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회사를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작은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를 혼자 독식해버린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애아빠는 그걸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가 보살펴드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 일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애아빠의 사업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저를 만나러 오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아빠의 사업은 얼마 안 가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해요. 그때 전국이 아주 난리였죠. 한국에서도 맨날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은행돈 빌렸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처음이랑 저도 그때 한 달인가 노숙까지 했었어요. 저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철옹이 그놈은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더군요. 그때 저희가 벌써 40이 넘었었는데 그 나이에 식당 청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서 장장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며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철옹이가 사는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생을 벌려고 알바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처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네요. 길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기하는데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재기에 성공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네 아버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 병원에서 꼬박 3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단다. 이 친구가 생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더군요. 내용이 전부 문주 씨 얘기뿐이었어요. 철옹이 앞으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전부 문주 씨랑 아들한테 물려주라고요. 옛날부터 그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문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했어요. 자기가 참 못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면서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은 저희에게 100억이 든 통장과 편지봉투 한 통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읽어보니 그건 유언이라기보단
편지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함께 그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눈에 익은 애아빠의 필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옆에서 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변호사가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유언을 써놓으라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문주 너밖에 없네. 내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때 널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서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낯선 타국에서 살다가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것 같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지나고 보면 문주야, 너와의 추억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들 이름을 내 성을 따라 지었다고 들었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힘들게 키우고 있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항상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목표만 생각했어. 이렇게 변호사도 고용하고 유서도 작성하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설레는구나. 정말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 이 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유산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래.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은 애아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나보다는 덜 행복했으면 하고 바란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사망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애아빠도 나처럼 참 힘든 세월을 보내다 갔구나 싶어서 저는 며칠 동안이나 그 편지를 꺼내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애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준 그 엄청난 금액의 유산은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렴 경제학과를 전공한 아들이 저보다 관리를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너 생각하면서 남겨주신 건데 네가 잘 관리해봐. 그대로 두었다가 장가 미천으로 써도 좋고. 됐어. 아버지가 얼굴 한번 안 본 내 생각으로 그랬겠어? 당연히 엄마 생각으로 남겨놓은 거지. 이 돈으로 이제 엄마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놀아. 아, 얘는 엄마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해. 한평생 일을 해서인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것도 못할 거다. 저번에 병원 다녀와서 며칠 쉴 때도 얼마나 무료했는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단 다니던 회사는 관둔다고 해. 다른 일을 하게 됐다고 하고. 그때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니던 곳들을 관뒀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아들은 건물 하나를 매입해왔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요. 그러면서 저에게 틈틈이 건물 관리하면서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평생 1,000원 한 장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 감도 안 왔는데 경제 공부를 해서인가? 아들은 알아서 척척 돈을 배치할 줄 알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명의의 건물을 하나 남겨주더니 나머지 금액으로는 제가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본인이 장가갈 때 사용하겠다며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올 초에는 하와이로 여행도 다녀오고 아들 덕에 요즘엔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랍니다. 돌이켜보니 참 굴곡이 많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했던 삶이었네요. 큰 집과 여유로워진 형편보다도 여전히 저와 함께 지내며 틈틈이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지 않나 싶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 아들이 저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커다란 기적이 찾아왔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